이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한 지구의 둘레는 39,400km였는데요.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구 둘레의 정확한 값이 대략적으로 4만 km인 것을 감안하면 오차 범위는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알마문과 그의 천문학자들이 바보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를 들면 이라크와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 말이에요. 물론 편견일 수도 있지만 막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된 문화권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1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슬람 문화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말이죠. 중세시대의 이슬람 학자들은 지중해 주변과 서아시아 지역의 과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역들이에요. 고대 그리스와 인도, 그리고 로마 지역 말이죠. 도대체 이슬람은 얼마나 수준 높은 문화권이었길래 이렇게 대단한 지역들에 영향을 준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이슬람 과학의 시작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죽음 이후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던 이슬람 문화권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동쪽을 차지했던 나라는 아바스 왕국이었는데요. 오늘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얘기는 이 아바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 볼 거예요. 먼저 이 아바스 왕국에서 과학이 발달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스 왕국은 그 위치가 페르시아와 인도, 비잔틴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곳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다양한 문화권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여러 종교들이 공존했었고요.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마구 섞여서 사용이 되었죠. 이렇게 여러 문화가 짬뽕된 초기 이슬람의 사회적 배경은 이슬람 학자들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었습니다. 과학을 발달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 문화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이 교류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과학의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의 조화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과학이 발달한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특성에 있는데요.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복종이었어요. 엄격한 규칙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이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죠.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경전인 쿠란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반면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쿠란을 수없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배우게 됐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전국 각지에서 훌륭한 과학 고수들이 등장했죠. 게다가 이전 시간에 다뤘던 로마는 반대로 아바스 왕국의 지도자들은 과학 지식을 연구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거나 여러 의식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돈을 주면서 연구를 시킨 거예요. 다른 나라와의 적극적인 교류, 그리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과학 발전이라는 훌륭한 음식에 반드시 필요한 소스입니다. 마치 감자튀김의 케찹처럼 말이죠. 감자튀김에 케찹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슬람의 과학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서기 754년 아바스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알-만수르에 의해서 아바스 왕국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바그다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된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갔어요.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바그다드는 인구 100만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죠. 그 당시 세계 인구가 지금의 5%밖에 안 되었으니 그때의 기준으로 인구 100만은 상당히 큰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발달된 바그다드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알만수르가 바그다드에 하우스 오브 위즈덤, 즉 지혜의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지혜의 집이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아까 말했던 과학 발전의 두 가지 요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다른 나라와의 교류와 국가의 지원이었죠. 그 중에서 지혜의 집은 교류를 담당하는 친구였습니다. 지혜의 집은 당시 서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을 자랑하던 인도의 학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구기관이었거든요. 이후 알만수르의 두 번째 자식이었던 알라시드는 왕이 되면서 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이 지혜의 집을 보다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다른 나라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활용한 거겠죠. 이 지혜의 집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알라시드는 번역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번역운동은 말 그대로 열심히 번역을 한 운동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른 나라의 훌륭한 과학서적들을 가져와서 이슬람 언어로 마구마구 번역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번역운동을 시작한 알라시드가 죽고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그의 후계자인 이슬람의 과학 영웅 알마문이에요. 이 알마문은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혜의 집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이것으로 이슬람 과학의 강화 재료가 전부 모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와 지식을 교류할 지혜의 집과 과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지도자 알마문이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해요. 이제 이슬람 과학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거죠. 왕위에 오른 알마문은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가장 먼저 사람들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의 집에서 번역운동에 참여하던 번역학자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그는 이 단순하게 월급을 올려주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현대적인 복지를 해주었다고 해요. 완전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매달 다양한 특산품을 준다던가 가족들의 병원비를 할인해 준다던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이제 번역학자들에게 멋진 보상을 줬으니 마구마구 일을 시켜야겠죠. 알마문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번역학자들의 교육이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번역된 모든 책들의 내용을 번역학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했죠. 당연히 본업인 번역은 하면서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번역은 더욱 템포를 높여서 그리스어, 중국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페르시아어 등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유용하다 싶은 지식들은 싹싹 모아서 아랍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지식들이 번역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번역된 것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이었어요. 또 맛있는 과학사의 단골 손님인 천문학이 등장했죠. 여기서는 고대의 과학사에서 자꾸 천문학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었거든요. 종교 행사라던가 날씨를 예측하려는 이유에서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대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천문학의 발달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대 시기 과학사에서 자꾸 이 천문학이 나오는 그 이유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슬람의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을 쏙쏙 가져간 후 다음으로는 비잔틴으로 눈을 돌립니다. 엥? 갑자기 비잔틴? 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번역학자들이 비잔틴으로 시선을 돌린 이유는 거기에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책이 너무나도 잘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잔틴에서 그리스의 지식을 가져가다 보니 이것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구마구 가지고 와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남의 나라이다 보니까 가져오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여기서 놀랍게도 알마문은 책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그렇게 비잔틴을 굴복시키고는 조공으로 그리스의 책을 바치라고 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책을 갖고 싶어서 전쟁까지 일으키다니, 이 알마문이 그리스의 지식에 얼마나 푹 빠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후 그리스의 책들을 번역하는 일은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고대 그리스 대부분 학자들의 책들이 수차례나 번역을 거쳤습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자연에 관하여 1판, 2판, 3판, 4판, 스페셜 에디션 이런 식으로 책들이 쌓여갖고 지혜의 집은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의 책들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어요. 이렇게 100년 동안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슬람의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덕후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이 영어로 남아있는 것보다 아랍어로 남아있는 것이 훨씬 많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면 알마문이 이처럼 고대 그리스의 지식에 관심이 많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지식이 아주 훌륭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학을 연구하던 가장 큰 이유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만은 달랐어요.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순수하게 이 세상의 정체를 궁금해했고 진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알마문과 이슬람의 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에게 매력을 느낀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알마문과 이슬람의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22년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 이후로 사실상 멈춰있던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즉 진리에 대한 지식 창조를 이 지혜의 집에서 다시 시작한 거죠.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의 책들을 번역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번역 운동은 이슬람 학자들의 지식 수준을 매우 향상시켰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학자였던 알-부르니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연구하던 중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지만 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진리에 더욱 가까운 그런 주장이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슬람의 번역학자들이 단순히 글자만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서로 비교하기도 했고요. 요약하거나 더욱더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기도 했죠.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각을 추가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알마문은 번역학자들이 더욱 많은 지식을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마드리사라고 하는 대학교를 짓거나 천문대를 짓기도 했고요. 보다 정확한 위도와 경도가 포함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는 상당히 놀라운 일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알마문이 이 지구의 둘레를 측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여러 천문학자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팀은 북쪽으로, 한 팀은 남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사막에서 북쪽과 남쪽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학자들은 1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며 걸음거리를 측정했고요. 돌아오면서 한 번 더 걸음거리를 측정했어요. 그런 후에 이 값들의 평균값을 내서 거기에 360을 곱했죠. 1도에 해당하는 거리에 360을 곱한다면 이것은 지구의 둘레가 되겠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상당히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인다는 걸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한 지구의 둘레는 39,400km였는데요.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구 둘레의 정확한 값이 대략적으로 4만 km인 것을 감안하면 오차 범위는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알마문과 그의 천문학자들이 바보 같으신가요? 알마문이 아바스 왕국을 다스리는 동안 이슬람의 과학은 이것 이외에도 수학, 광학, 의학 등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발전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다 다루기가 힘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물리학자였던 이븐 알-하이삼이 물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밝혔다는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슬람의 엔지니어들은 어떨까요? 에피스테메 말고 테크네를 연구했던 공학자들 말이죠. 이슬람의 가장 대표적인 엔지니어는 알-자자리입니다. 알-자자리는 무려 100가지 종류의 기계를 발명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우선 캠축이에요. 이 캠축이라는 발명품은 1300년대에 유럽으로 전달되어서 크랭크샤프트의 초기 버전과 세그먼트 기어로 발전되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많은 기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나왔죠?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알-자자리의 발명품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또한 알자자리는 이 작은 못과 레버를 활용해서 인류 최초의 프로그래밍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르골이에요. 그는 자신이 만든 오르골을 배에 태워서 이 도심의 하천에 노래가 울려 퍼지게 했어요. 노랫소리가 없는 번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우, 끔찍하죠? 이것은 생각 이상으로 정말 멋진 발명입니다. 게다가 그는 변기에 물을 내리면 자동으로 물이 채워지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캔축을 이용해서 물이나 맛있는 차를 자동으로 대접해주는 기계를 만들기도 했고요. 수차와 물레방아 혹은 거대한 물시계나 수력으로 자동 연주되는 플루트 등 이거 참 이슬람의 테크네에 대해서 새로 한 편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뛰어난 발명품들이 많네요. 이 중세 시기는 우리에게 흔히 과학의 암흑기 혹은 과학이 오히려 퇴보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서양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시기야말로 과학의 황금기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학은 분명히 진보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초기의 아바스 왕국은 그토록 대단했던 고대 그리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과학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 우리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중국의 학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아주 수준 높고 놀라운 지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저는 과학 맛집의 민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